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데 한번 놀러 왔어요. 글로벌 모니터라는 곳인데요. 뒤에 보시면 지금 블룸버그가 실시간으로 지금 기사가 업데이트되고 뭔가 딜링룸에 다시 새롭게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안근모 편집장님이신데요.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분과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딜링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와, 연준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까지 꾸준히 보신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을 지켜보셨던 안근모 편집장님이 옆에 계십니다. 편집장님, 저희 그 이효석 아카데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거는 우리끼리 아직 바지는 안 보이지만, 우리 지금 둘 다 청바지를 입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나요? 모르겠네요. 일부러 넥타이 메고 사기치려고 그랬는데. 사기치려고. 아무튼 편집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연준을 보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좀 배경이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언론사에 입사한 게 1994년인데. 1994년? 예. 이제 처음에 취재부서로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게 1996년 1월부터 나갔는데, 예. 우연히 경제부에 배정이 돼서 그때부터 경제를 예, 보신 거구나. 우연히 한국은행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경제 기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원래는 무슨 기자가 될 줄 아셨어요? 원래는 저는 외교, 안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공도 약간 그쪽이셨어요? 전공은 이제 문학을 예. 완전 다르구나. 예.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우연히 그렇게 중앙은행을 취재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계속, 중앙은행 아니면 지금은 기획재정부죠. 네네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여기를 거의 왔다 갔다 하게 됐고, 그래서, 연준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파원도 하고 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연준 2000년 초부터? 예.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은 건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한우물만 파시고 연준만 보시고 이런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진짜 2000년대 연준하고 지금의 연준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와칭하면서 보셨던 거는 엄청난 내공이 쌓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왔던 것 같고, 제가 편집장님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약간 해소된 게 있어요. 문학을 전공하셨구나. 그래서 글을 보면 되게 문학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뭔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소설 같은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연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적어도 금융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이거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운용하고 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네네. 최소한 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 자산의 가치, 돈의 가치라는 것을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구매력이죠.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30년 전에 10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30년에 10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그쵸. 구매력이 높죠. 더 많은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30년 전에 내가 100만 원을 소비를 하지 않고 뭔가 저축을 했을 때,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되게 많이 불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100만 원 정도 수준 그대로 유지했을 수도 있고, 현찰로 갖고 있었다면 땅에 묻어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그만큼 구매력은 떨어졌겠죠,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편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또 역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게 금리죠. 그렇죠. 그 금리 조절에 따라서 환율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돈의 값을 표현하는 두 가지 레이트가 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트,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 두 가지가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두 가지 레이트네. 예. 아 네네.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금리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그 통화 내에서 돈의 가치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10%라면은 이 돈의 가치가 1년에 10%씩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이제 그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말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내지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뜻이니까 돈의 가치와 관련된 두 가지 레이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이 결정적으로 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죠. 또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보통 목표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매년 일정하게 네네. 돈의 가치가 2%의 속도로 떨어지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으로 결국은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고 그렇다면은 중앙은행이 이 돈의 가치를 어떤 속도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네네네. 뭐 이런 것을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뭐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자산 가격을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흐름의 근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일단 2%씩 매년 일정하게 떨어지게 한다. 올라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막 계속 줘오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가 마이너스 2%가 그렇죠. 되겠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마이너스 2%인 예. 건데 지금은 2%를 타겟한다라는 얘기는 떨어지게 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많이 떨어지게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하게만 떨어지게 한다. 그러나 떨어지긴 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돈의 값. 금리라는 게 이제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있고 환율이 있다. 되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식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이효석 팀장님이 그 작년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주식이 금리하고 어떤 관계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자본 자산 채권이라는 자본자산이 있죠. 채권이라는 자본자산은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의 이제 수익률을 주기로 확정을 한다. 약속한 것이고 주식은 그만큼 못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보다 뭐 몇만 배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기회를 이제 같이 주는 자산인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기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기 국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과 채권은 경쟁 관계고 그래서 채권의 매력이 너무 높아지면 즉 금리가 굉장히 높고 하면은 굳이 위험하게 주식 안 하고 난 채권을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주식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 공학적이기도 한데 주식이라는 것은 매년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일들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배당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에 해당하겠죠. EPS.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하기도 하고 배당 성향에 따라서 또 기업마다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익을 낸다. 내는 회사의 어떤 그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결국은 매년 일정한 일들을 제공하는데 보통 주식 가치가 이 주식은 뭐 10만 원이 목표가다. 10만 원에 지금 거래되면은 적절하다라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올해
벌었던 돈, 작년에 벌었던 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 정도 EPS 벌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들을 추정하는 그쵸. 거죠. 과거도 이제 뭐 반영하겠지만 단지 1년 뒤뿐만 아니라 2년부터 3년 사이에, 네. 3년부터 4년 사이에 어허. 뭐 이렇게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 것 같다라는 또 추정을 한단 말이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은 많이 못 벌지만은 4년 뒤부터 5년 사이부터 뭐 이렇게 그 미래부터는 굉장히 많이 벌 것 같다. 지금 그 준비해 나가는 속도를 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비록 이 회사 실적은 그렇게 빛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4, 5년 뒤부터는 지금 굉장히 큰 돈이 이 회사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된다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쵸.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지금 못 벌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이제 이 회사가 얼마 벌 거다 하는 예상되는 돈을 지금 이제 이 회사 주식 가치에 집어넣는데 이걸 이제 뭐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하고 할인.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그쵸. 할인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뭐 그 어떤 친구한테 야 5년 뒤에 500만 원 줄게. 지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뭐 4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3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45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머리에는 금리가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100만 원 내가 400만 원에 100만 원 더 얹어서 받겠다 하면은 400만 원에 25%를 내가 5년간 이자로 받겠다는 건데 복리가 아니라고 그냥 단리라고 한다면 5%씩 연율 이자를 받는 그런 계산이죠. 즉 이 사람 머릿속에는 5년 뒤에 500만 원은 지금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400만 원과 500만 원 할인율이 사이에는 5%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금리 혹은 이제 할인율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할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작년 거 올해 사놓은 신상품은 할인 안 하죠. 근데 작년 거를 2월 상품이면 할인율을 많이 해가지고 뭐 30% 할인, 우리 30% 할인할 때 그 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그 돈은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좀 할인해. 이렇게 하는 할인인 거고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더 할인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여기에 이제 근간에는 금리가 또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5%라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 같으면 10몇 %의 할인율을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맞아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5% 할인율 적용해서 돈 빌려주겠다 하면은 좀 친구 사이에 욕 얻어먹기 쉽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러면 한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래서 시장의 지배적인 금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할인율이 이제 뭐 적용되는데 주식에는 또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뭐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투자자가 미래의 어떤 그 주식 가치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를 지금 주식 가격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적용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금리를 이제 뭐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제가 막 표현하는데. 담벼락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드린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금리가 이제 변동하게 되고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낮고 1% 2%밖에 안 된다면은 5년 뒤에 500만 원이면은 지금 4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 그렇죠. 4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만큼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식이 5년 뒤에 500만 원 버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때는 400만 원이었다고 이제 450만 원, 480만 원 된다 이거죠.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네네. 뭐 그런 특성을 갖는데 특히 우리 이 팀장님이 작년부터 아주 네. 타임리하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아주 굉장히 강조했던 그 부분. 성장주에는 그 할인율의 그 민감도가 그렇죠. 다르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 민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컨벡서티라고 컨벡서티. 표현하는데 이런 이제 그 특히 그래서 작년 여름에 금리가 엄청 떨어질 때
기술주들, 맞아요. 아니면 테슬라 뭐 이런 났었죠. 성장, 미래에 더 많이 벌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날아가는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성장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 역시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주식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특히 모든 이제 그 기업들이 골고루 네. 모든 경제 계층들이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던 때와 달리 기업의 그 생태계에서도 특정 기업들이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점점 더 자산 시장이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쵸. 특정 섹터에만 한정된 그 특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은 성장을 먹고 산다기보다는 채권처럼 그냥 보편적인 자본 자산으로서 일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에는 갈수록 더 네.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가 중요하다. 네네. 그럼 여기 이제 주식까지 왔습니다. 그 연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준이 결정하는 게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 결국에는 금리라든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리고 환율 이런 걸로 연결되고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안근모 편집장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안근모 편집장님도 이제 그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연준이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중요한 이유 설명을 해봐라 그러는데 안근모 편집장님의 표현은 딱 이거였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돈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야, 이게 되게 결국은 이게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시 이제 보면서 연준이 중요한 이유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 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물론 연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돈의 가치를 안근모 편집장님의 표현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가 interest rate, 두 가지 레이트가 있다고 했죠. interest rate, 이거는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것은 결국 너네 나라에서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니? 라는 자국 내에서의 돈의 가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니네 나라에서는 얼마야? 잠깐만, 니네 나라 터키 니네 나라에서는 금리가 얼마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10%야. 그러면은 야, 니네는 진짜 돈이 가치가 있나 보다.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나 보다. 우리는 2%밖에 안 돼. 우리는 그 돈 가지고도 뭐 성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린 다 뭐 성장해서 그런가 봐. 더 이상 추가적인 성장도 없고 저성장이어서 그런가 봐. 우리는 금리가 되게 낮아서 돈의 가치가 별로 없는데 니네는 되게 많나 보다. 아니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니네 돈의 가치가 빠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인플레이션이요. 어쨌든 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실질금리라는 개념이랑 뭐 명목금리라는 개념도 있고 막 그런데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금리가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금리가 높으면 야, 니네 나라 돈 가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값은 금리니까 돈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연준인데 그 첫 번째 레이트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익스체인지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비율인 거죠. 비율.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전 시간에 말했던 이게 홍 박사님과 얘기했던 우리가 환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환하는 거거든요. 너네 나라는 이렇게, 너네 나라는 이런데,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나라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환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환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환 가치, 그러니까 고정 환율, 변동 확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못 움직이게 막아오는 국가도 있어서 그게 잘 안
교정이 안 되면은 이게 뭐가 뭐 불균형이 생겨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뭐 떠나고 변동 환율이라고 했을 때 환율은 이런 금리 차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 가지고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사실 이 환율도 물론 연준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것도 연준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레이트, 인터레스트 레이트랑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둘 다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가치라는 것으로 얘기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연결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안구모 편집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죠. 돈의 가치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돈의 가치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2%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돈의 가치를 2%만큼씩만 떨어뜨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2%씩만 떨어뜨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는 2%씩만 떨어뜨리기로 한 거군요. 목표가 올라가게 하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돈의 가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이런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돈의 가치 하락,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의 상승을 못 이기면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의 짜장면, 지금의 짜장면, 제가 짜장면 얘기만 자주 하니까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냥 짜장면이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10,000원이 됐다 칩시다. 그럼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력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여러분의 가진 돈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짜장면을 못 먹기 때문에 구매력이 하락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중요해요. 돈의 그냥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그럼 이건 구매력이 하락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면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고, 우리가 구매력을 하락을 막는 것이 투자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투자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자고, 뭐, 입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뭐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그냥 더 나의 이제 더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생존 투자라고 하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정도 하는 수준은 나이 들고 늙어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존 투자의 목표입니다.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못 먹으면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예요.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년 동안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1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최소한 2배는 올라가야, 그래야 똑같은 짜장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기면 그냥 내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이 투자의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투자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CPI라고 하죠. 이 그림인 겁니다. 이 무거운 코끼리예요. 무거운 코끼리. 자, 보세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쿵! 이렇게 이 검정색 그 코끼리가 이렇게 쿵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보시면 물건 가격은 이렇게
게 아니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옛날부터 이제 CPI는 많이 못 올라갔다. 물론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000원까지 올라가긴 했더라도 이것보다도 뭐가 더 많이 올랐냐라고 보니까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갈 거냐, 물건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갈 거냐,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투자의 목표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서 이 돈이 불어날 텐데 이자만큼 늘어나냐? 그럼 이자만큼 늘어나는 건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건 가격은 이만큼 상승해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투자를 계속 하지 않으면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짜장면을 못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짜장면 반 그릇밖에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게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고 이게 이제 투자의 목표가 되려면 구매력이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물건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물건 가격만큼은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쭉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회를 잡는 것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